반갑습니다. 수리논술 강사고요. 유홍조라고 합니다. 네. 일단 오늘 이제 논술 전형에 대해서, 특히 이제 수리논술에 대해서 내용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대략적인 이제 내용을 이제 요약해 보고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학습을 이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해서 대략 이제 1시간 정도면 이제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 정도 이제 시간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료를 제가 이제 드렸는데 일단 프린트 자료가 이제 2개가 있고요. 그리고 교재를 이제 하나씩 드렸습니다. 일단 교재는 저희가 이제 수업하는 자료고요. 그래서 한번 비교해 보시라고 다른 이제 솔직히 이제 논술 교재를 많이 보시진 않죠. 그죠? 다른 자료들을 이제 많이 보시진 않는데 현재 수준에서 사실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정리된 자료가 아닐까? 그건 이제 제가 만들어서라기보다는 실제로 이제 비교를 해보시면 자신 있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주제별로 아이들이 이제 학습을 단계적으로 이제 해나갈 수 있게 차곡차곡 이제 정리해 놓은 교재는 없습니다. 비교해 보세요. 대치동 가셔서 같이 이제 비교를 해보셔도 자신 있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드린 겁니다. 일단 이제 참고해 보시고 이제 2개의 자료를 더 드렸는데 이제 프린트가 이거 수리논술 이제 팩트 체크라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자료가 있어요. 팩트 체크. 이 자료는 논술 요강을 제가 하나씩 모든 대학들을 이제 찾아봤고요. 그래서 이제 정리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완성도는 대략 한 95%그 정도 이제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모집 요강이 실제로 이제 발표가 되면 조금씩 변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 이제 감안하셔서 보시되 뒤에 이제 테마별로 좀 더 이제 정리들을 잘 해놨거든요. 실제로 이제 하나씩 보고 이거 정리하다 보면 한 이틀 정도 걸리는 자료예요. 그 정도 이제 노력을 들인 자료니까 참고해서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주되게 이제 보셔야 될 게 제가 이제 사진으로 이렇게 이제 실물과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실물이 언제나 좀 더 낫다라는 평가를 받는데 그거는 뭐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시고 요게 이제 PPT 자료고요. 요 자료를 이제 같이 보시면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자료를 보세요. 자료를 보시면 4페이지에 보시면 이런 자료가 있어요. 이 자료집에 있는 자료들은 2025학년도 합격생들의 자료입니다. 2026학년도 학생들은 아직 자료가 취합이 안 되고 있어요. 아직 이제 모으고 있는 중이고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취합되면 다시 모아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되게 이제 그렇죠. 내가 이제 논술을 왜 고민하기 시작했나라는 것인데, 되게 이제 목적은 어디에 있냐? 내가 갖고 있는 점수, 요것을 이제 어떻게 조금 더 이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거 가지고 이제 대학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이제 고민했을 때, 사실 뭐 크게는 이제 수시하고 정시로 이제 나뉘어지고 있는데, 수시 중에 교과가 있고 학종이 있고 논술이 있고 이렇게 이제 크게는 이제 3가지 파트예요. 그 중에 논술만이 내가 갖고 있는 이제 점수 대비 조금이라도 이제 나은 대학에 갈 수 있는 유일한 전형인 거죠. 모두 다 이제 그런 식으로 상황을 이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조금이라도 이 상황을 내가 발전시키려면 이 전형을 이제 보다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럴 수 있는 아이들이 그런 이제 결과를 낸 아이들을 이제 모아놓은 거예요. 그런 아이들을 모아놓은 거고, 좀 튀는 자료가 있어요. 모으다 보면 그 중에 이제 요 아이가 있죠. 요 아이는 점수를 보면 말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연세대학교에 합격했는데, 연대에 합격했는데 수학, 국어, 탐구, 심지어 탐구도 사탐이 있고
지학이 있는데 지학도 4등급. 그리고 국어와 수학도 뭐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알죠. 학생들이 있는데 상위권이 화작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학에서는 기하를 선택하지 않아요. 도저히 이제 상위권이라고 볼 수 없는 학생인데 연세대학교에 합격한다 이거죠. 뭐 이건 이제 굉장히 이제 튀는 자료고, 이 학생은 논술에 이제 올인한 학생이에요. 원래 이제 공부를 좀 했던 학생인데, 근데 이제 재수까지 실패를 했어요. 재수까지 실패를 하고 군대 갔습니다. 군대 갔다가 와서 다시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그때 이제 논술 올인이었죠. 자기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요거밖에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그래서 논술만 이제 했던 학생이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 성공은 했으나, 그러나 이제 결코 우리가 이제 모델로 삼을 수 없는 학생인 거죠. 물론 이제 그런 학생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술 올인 전략이 사실 별로 이제 저도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당연히 누구나 생각할 수 있듯이 그 성공 확률은 낮기 때문에 별로 이제 추천하진 않는데, 간혹 이런 학생도 있다. 할 수 있는 자료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대부분의 이제 어떤 학생들이냐, 그 위에 있는 학생,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있는 학생, 이런 학생들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점수보다 오른쪽에 이제 대학을 보면 약간 더 잘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개는 상위권 학생들이 갖는 전략이에요. 보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지금 수능 점수가 아무래도 사실 이제 왔다 갔다 하죠.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 이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랬을 때 논술이 있다라는 것이고, 물론 이제 이런 학생들은 당연히 자신의 교과 점수, 학종 점수가 못 미치는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시에서 쓸 수 있는 전략이 논술밖에 없다. 그런 학생들이 이제 가져갈 수 있는 전략. 그냥 이제 꾸준히 공부를 해가면서 마지막에 어떻게든 논술도 활용해야지, 수시도 활용해야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6장의 카드를 허투루 쓰지 않겠다, 이런 마인드를 갖는 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뭐 부모님도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 이제 점수가 되게 안정적이면 되게 좋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렇게 안정적인 학생은 사실 별로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걸 이제 뒷받침할 수 있는 얘가 이런 학생인데, 이게 이제 작년에 제가 이제 가르쳤던 학생인데, 재작년이죠. 2025학년이니까 보시죠. 만점자입니다. 만점자예요. 러셀 영통 학생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과목에 이제 점수를 다 받았는데, 이 학생의 이제 점수 분포가 어땠냐? 여기 이제 2024학년도 이제 수능이 이랬습니다. 이런 점수 분포를 이제 가졌거든요. 잘했죠. 그죠? 이 학생이 이제 재수를 한 계기는 탐구에서 한 문제를 더 틀리는 바람에 자기가 이제 가고 싶은 학교를 못 갔어요. 그래서 재수를 했는데, 6월 보시죠. 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대부분의 재수생들이 이래요. 대부분. 고3들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6평까지는 그런대로 오르는 추이를 가져요. 오르는 추이를 갖는데, 9평에서 이제 한번 꼬꾸라지거나 아니면 수능에서 이제 꼬꾸라지는 결과가 대부분이죠.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실 초상위권이잖아요. 극상위권입니다. 이 학생은 극상위권인데, 근데 이런 학생조차도 9평에서는 이런 결과를 얻어요. 그러니까 점수대가 어쨌든 내가 조금이라도 이제 안정적으로 받아서 내가 이제 조금이라도 쉽게 대학 입시를 준비하면 참 좋겠으나, 현실은 이제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매우 높은 거라서 일단은 자기가 갖고 있는 이제 모든 방법들을 이제 잘 활용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논술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여담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대부분 이제 상위권 학생이 혹은 이제 극상위권 학생이 9평에 이런 점수를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떨 것 같습니까? 내 아이가 이런 점수를 받았다. 9평에 다 잘해오다가, 그리고 이제 내가 이런 점수를 받았다.
그러면 굉장히 이제 당황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뭐냐면 시간을 확보하는 전략으로 논술을 쳐냅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남은 시간 대략 100일이 안 될 거 아닙니까? 부평이 이제 끝나고 나서니까 100일이 안 되는데 그 시간 동안만이라도 흔들렸던 내 이제 수능을 조금이라도 보완하고 잡아보자. 그러려면 이제 제일 먼저 이거는 바로 쓸모가 있는 건 아니잖아 하고 이제 논술을 쳐내요. 논술 쳐내는데 사실 이 학생은 쳐내지 않았어요. 그냥 이제 끝까지 이제 그냥 했거든요. 자기 페이스대로. 그거는 사실 이제 그만큼 자신에 대한 이제 확신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성공했기 때문에 이야기가 이제 전개될 수도 있는 것이긴 하지만 되게 이제 확률이 높아지는 방법으로 제가 그동안 봐왔던 학생들을 이제 보면 그러면 되게 이제 확률이 높은 학생들은 자신만의 고집이 있어요. 그게 이제 뭐 똥꼬집으로 되어가지고 실패할 수도 있죠.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자신만의 공부에 대한 방법이 흔들리지 않는 이상 자기가 이제 써먹어야 할 것들을 함부로 쳐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고집들이 있는 학생일수록 사실 성공할 확률이 높아요. 뭐 어머님들도 아시지 않습니까? 여지껏 이제 내가 40에서 50을 이제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위에 조금이라도 본받을 점이 있는 사람들의 이제 특성에 대해서 파악을 이제 하실 텐데 그 중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 자신만의 이제 방법대로 그것이 뭐 굉장히 효과적이든 효과적이지 않든 어쨌든 이제 자신의 고집을 가지고 무언가를 해낸 사람이 확률이 조금은 더 높은 거죠. 그건 이제 공부에서도 이제 마찬가지라 이거죠. 그런 지점을 이제 정확하게 적용하고 끝까지 이제 끌고 가서 어쨌든 이 학생은 논술을 보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만점인데 굳이 논술 시험장에 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가장 좋은 모델이죠.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자신의 이제 좋은 점수를 가지고 대학에 이제 지원해서 성공하는 전략. 이게 이제 가장 좋은 모델이고 제가 이제 논술 선생이지만 아이들이 모두 다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 수업을 듣는 모든 아이들이 자신의 이제 점수보다 조금 더 이제 잘 받아서 논술 시험장에 갈 때도 되게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학은 내가 원래 목표했던 대학보다 좀 더 높은 대학이니까 난 그 점수를 이미 확보해둔 상태니까 보너스 게임이다. 뭐 이런 정도의 이제 마인드로 가면 이제 가장 좋은 건데 현실은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 그게 이제 아이들에게 다시 자료를 보시면 이런 아이들이 극복을 이제 해내는 거죠. 조금씩 이제 뒤에 자료를 보시면 좀 더 이제 현실적인 아이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제 이 아이들이 모의고사 점수가 이제 다 이랬냐? 그렇지 않아요. 모의고사 점수의 변화를 제가 이제 여기 7페이지에 보면 좀 모아놨어요. 좀 모아놨는데 이거는 이제 2024학년도와 2025학년도 학생들 합격한 학생들 자료들을 쭉 모아놓은 겁니다. 되게 이제 변화를 이제 추이를 좀 보세요. 추이를 보시면 대개는 점수대가 떨어집니다. 7페이지에 있어요. 7페이지에. 되게 재수생은 그 전년도 이제 수능부터 이제 다음 수능까지 그리고 이제 재학생은 3월부터 그리고 이제 수능까지 이런 이제 변화들을 제가 이제 쭉 모아봤는데 물론 이런 변화들은 언제나 이제 통계는 이제 함정이 있어가지고 합격한 아이들이 이제 자료예요. 합격하지 않은 아이들은 연락을 끊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여드릴 수는 없고 합격한 아이들의 자료가 이렇게 이제 변화해 왔다라는 것이고 그랬을 때 이제 같이 점수가 이제 상승하는 아이들은 상승을 합니다. 근데 대개의 아이들은 이제 떨어지게 되죠. 대개의 아이들은 떨어져. 그러니까 논술을 이제 준비하지 않으면서 수능만 이제 들이다 파가지고 준비하는 아이들 중에 이제 성공하는 비율 그리고 이제 논술을 같이 준비하면서 같이 준비해 나갔을 때 수능까지 이제 같이 성공하는 비율 그 비율에 이제 현격한 차이가 있냐 사실 이제 제가 여기 러셀 이제 담임 선생님들하고도 이제 소통을 이제 많이 하는데 저도 이제 그런 게 이제 궁금해요. 수업을 이제 아이들이 이제 논술 수업을 이제 들을 때
가장 많이 이제 중간에 그만둔 사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논술이 어렵다. 이럴 바엔 내가 수능에 올인하겠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성공하는 비율이 저도 이제 궁금한 거죠.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비율을 이제 물어봤더니 대략 몇 프로 정도 되냐? 현격한 차이예요. 뭐 비슷하거나 아니면 뭐 좀 내려가는 정도, 조금 올라가는 정도 이런 거 이제 제외하고 보면 대략 현격하게 자신의 레벨을 한두 레벨 올릴 수 있는 그런 점수를 받는 아이들의 비율은 15%에서 25% 사이. 그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비율이 논술을 공부하면서도 충분히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논술을 아이들이 이제 안 하는 이유 중에 이제 하나는 뭐냐면 어렵거든요. 어렵기 때문에 피해 갑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이제 옛날 얘기긴 한데 수업을 이제 하다 보면 자기가 다루는 이제 수능 문제보다는 약간 어려운 게 맞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되도록이면 피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 이유가 이제 커서 그렇게 피해 가지만 그럴수록 사실 좁아진다는 거죠. 자기가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딱 수능밖에 없어요. 수능은 사실 이제 점수가 나오고 나서 세 장을 쓰게 되긴 하지만 사실 그게 이제 기회가 3번입니까? 아니죠. 그냥 한 번인 거예요. 근데 논술은 6번의 시험을 이제 볼 수 있거든요. 그 6번의 기회를 살릴 거냐 말 거냐. 거기에 이제 일단은 포인트를 두시고 생각을 이제 하셔야 한다라는 그런 이제 지표들을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8페이지에 보시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럼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효과를 갖기 위해서 내가 투자를 할 거냐라고 했을 때 대략 10%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공부하는 시간 수업 3.5시간 정도 되고요. 복습 3.5시간 정도 됩니다. 그 정도 시간을 투자할 건지 말 건지 그 정도 이제 투자해서 어느 정도의 효과를 갖냐 거기 이제 옆에 써놨는데 수능 표준 점수로 보면 대략 평균 플러스 10점 정도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이 정도면 이제 어느 정도 되냐 정시 배치표를 이제 보시면 아는데 대학 수준을 하나 내지 이제 2개 높일 수 있고요. 그리고 학과도 1개 내지 2개 정도 높일 수 있어요. 뭐 대박 치는 애들은 3개 정도 높일 수도 있죠. 뭐 어쨌든 평균적으로 보면 이제 이 정도 효과를 이제 기대하는 거고, 그러면서 대략적으로 공부 시간은 이 정도 투자해라. 대략 이제 우리 아이들이 수업 시간 포함해서 공부하는 시간이 일주일에 대략 한 80시간 정도라고 봐요. 하루에 이제 8시간 정도라고 이제 보는데 하루에 8시간에서 10시간이죠. 그 정도라고 보는데 그 정도 이제 중에 대략 7시간, 8시간입니다. 그 정도를 이제 투자할 수 있냐 없냐. 그게 이제 하나 이제 따져봐야 할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수능 등급이 모든 과목을 이제 아이들이 골고루 잘하면 참 좋겠으나 갈수록 이제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골고루 잘하는 아이들 비율이 떨어져요. 그럼 이제 하나에서 빵꾸가 나잖아요. 그러면 참 정시에서 원서 쓰기 되게 곤란해집니다. 정시에서 이제 내가 기준을 이제 잡아드리면 대략 100분위가 평균 100분위를 말씀드리는 건데 대략 이제 89% 그게 이제 2등급 끝자락이거든요. 88, 89가 혹시 어디 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 대학? 그 정도가 갈 수 있는 대학이 건대 경희대 마지막 과.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뭐 꼭 합격한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트라이 해볼 수 있는 거고 그 정도 수준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평균 100분위가 89% 정도 된다. 그럼 이제 이 정도 대학의 지금 수준이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지표고. 근데 이제 대개 한 과목 이제 빵꾸가 되면 그 평균 100분위가 확 떨어져요. 그러면 이제 상당히 정시에서 원서를 쓸 때 곤란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겪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불균형을 이제 극복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특히나 요즘에는 이제 올해도 이제 마찬가지였는데 국어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국어는 참
아이들이 이제 안타까운 게 국어가 이제 힘든 아이들은 고3 초반부터 국어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합니다.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는데 그게 오르는 듯 하다가 고꾸라져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논술 하다 보면 아이들이 이제 국어 때문에 고민을 하는 애들이 상당히 많아요. 저희 앞에 이제 자료도 보셨지만 되게 점수가 안 좋은 부분이 국어입니다. 논술하는 아이들의 그 중에 이제 튕겨서 나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 국어에 올인해 볼래요 하고 이제 나가는 아이들이 있는데 되게 이제 걔네들도 중간에는 선생님 뭔가 잡은 것 같아요 하고 반을 보여요. 근데 마지막에는 제자리가 됩니다. 마지막에 제자리. 그래서 제가 이제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국어 선생님들은 저한테 이제 뭐라고 욕을 하겠죠. 근데 이제 제가 그동안 이제 봐왔던 학생들의 이제 경험적인 데이터에 의하면 국어 성적이 실제로 노력 대비 가장 결과가 불안정하게 나올 수 있는 과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에요. 저는 제가 이제 본 바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이나 영어는 솔직히 시간이 걸릴지언정 노력한 만큼 줄 수 있는 과목이에요. 수학이나 영어는 뭐 탐구는 이제 말할 것도 없고 근데 국어는 그게 시간을 많이 들인다고 꼭 잘 나오냐 시간을 적게 들인다고 꼭 안 나오냐 그게 이제 아니더라 이거죠. 그럴 가능성이 실제로 가장 매치가 잘 안 되는 그런 이제 과목이 아닐까라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하는 얘기는 포기는 하지 마. 근데 그걸 이제 네가 올인한다고 해서 꼭 너에게 그만큼의 보상을 주진 않을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을 때 무언가 포인트를 잡아서 그 느끼는 지점이 이제 대단히 중요한 과목이라고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꼭 시간 투자만으로 완성되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같이 가져가라고 병행하라고 꼭 추천합니다. 그렇게 이제 병행했을 때 기회는 더 넓어지니까 그 기회를 이제 가지고 입시를 이제 준비해라 라는 이제 전략이 조금 더 이제 올바르지 않나 라고 이제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이거는 뭐 개인적인 이제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잘 고민하시고 생각을 이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4등급 이하는 그냥 논술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예. 국어 4등급 이하는 지금 수준에서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많이 질문하시는 게 내가 이제 수학 실력이 어느 정도 돼야 어느 대학에 이제 지원할 수 있겠냐라는 건데 정리를 그 밑에 써놨지만 상위권 대학 한양대, 성황대 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정도 대학은 지금 수준에서 모의고사 등급으로 2등급이면 충분히 준비할 만하다 라는 거예요. 그 정도의 수준을 말씀드리는 거고 중상위권 대학은 중공경 요 정도 수준을 말씀드리는 건데 3등급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서울대학은 뭐 인하대 아주대 이상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요 정도 등급이면 충분하다. 물론 이제 어렵죠. 어려운데 불가능하지 않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 이제 자료 천천히 보시면 수학이 2등급인데도 아이들이 합격을 하네. 그렇게 이제 보실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왔다 갔다 해요. 모의고사는 왔다 갔다 하는데 수능 때 이제 그 정도 등급을 이제 받았다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 아이들 성적도 앞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 이제 가능성까지 포함하면 요 정도 등급 되면 충분히 이제 준비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그런 결과들을 내왔기 때문에 말씀을 이제 자신 있게 이제 드릴 수 있고 참고로 이제 뒤에 자료를 이제 하나 더 보시는데 이제 동국대학교 자료인데요. 사실 대학들이 이런 걸 좀 잘 발표해주면 참 좋은데 대부분은 발표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25학년도를 동국대학교가 좀 합격생들 대상으로 잘 모아놨어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어느 정도 성적대 분포를 갖냐, 물론 이제 제가 가진 자료들도 있지만 이렇게 이제 학교에서 좀 더 공식적으로 이제 모아놓은 자료를 보면 좀 더 이제 신뢰가 가죠. 보시면 국어, 영어, 수학, 탐구가 있는데 국어 보이시죠? 그죠?
등급이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죠? 심지어는 이런 아이들도 있어요. 합격생 중에 있다는 얘기죠. 굉장히 이제 촘촘하게 밑에 이런 아이들도 있고, 영어도 그렇고. 근데 수학도 이제 보시면 수학이 좀 더 이제 중요할 건데, 수리논술을 할 때 꼭 등급이 좋은 아이가 합격하냐? 그렇지 않더라 이거죠. 여기 1등급, 2등급 있지 않습니까? 비율이 대략 어느 정도예요? 50% 약간 넘습니다. 특히 이제 1등급이 있는데 이 1등급은 일반 학과에 있는 아이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동대가 약대가 있거든요. 그 약대에 합격한 아이들이 대부분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 학과는 대개 2등급 아니면 3등급 이 정도의 이제 분포를 갖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중에 반은 또 3등급 정도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 심지어 몇 등급도 있냐? 4등급도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건데, 수리논술이라고 하면 이제 갖고 있는 이제 편견 중에 하나가 수학을 겁나게 잘해야 된다 이런 건데, 그렇지 않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수준만 되면, 즉 수업을 알아먹을 수 있을 정도겠죠. 그 정도만 되면 준비해서 충분히 결과를 낼 수 있다.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논술에 대해 편견을 갖게 된 건 사실 초기의 논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초기의 논술이라는 건 뭐 2000년 중반 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2015, 16학년도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까지는 진짜 문제가 어려웠어요. 그때까지 문제가 진짜 어려워서 선생님들, 가르치신 선생님들도 정말 소수의 사람들만 풀 수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끼리 세미나가 굉장히 많았어요. 세미나를 하면 서로 답이 달라요. 그러면 서로 토론을 해서 맞춰야 돼요. 그런 정도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각 대학별로. 근데 뭐 그래서 지표 하나를 말씀드리면 그때 합격자들의 평균 점수가 대략 30점에서 40점, 50점이 넘지 않는 학교가 대부분이었어요. 대부분이었는데 2017학년도 이후로 사실 이제 그때 이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선행학습 금지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혹시 이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너무 오래됐어요. 너무 오래됐는데 선행학습 금지법이 생겨서 대학들의 논술 문제에 대해서 실제로 얘네가 교육 과정을 위반했는가 위반하지 않는가, 넘어섰는가 넘어서지 않았는가, 이런 것들을 판단하게 돼요. 이런 것들이 이제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이제 넘어섰다라고 되면 페널티를 줍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대학 정원이 까이기 시작한 대학들이 있었어요. 그걸 이제 보고 대학들이 그때부터 가장 쉽게 위반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문제를 쉽게 내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그때부터 쉽게 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00년대 들어와서 2020년대 들어와서는 그의 난이도가 굉장히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단적인 예가 합격자들의 평균 점수가 대략 모든 대학이 60에서 80% 정도, 거의 대부분의 대학이 그 정도로 이제 바뀌었어요. 실제로 학생들이 문제를 이제 볼 때도 느껴져요. 그전에는 손도 못 대던 거였는데 지금은 좀 해볼만 하겠다. 이런 학생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물론 수업 시간에 다루는 건 그거보다 좀 어려운 건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준비를 시켜야 되니까 제가 이제 준비시킨 작업은 누구나 맞출 수 있는 문제를 맞추게 하는 것, 그것도 이제 중요하지만 좀 더 이제 수업 시간에 하는 건 변별력이 있는 문제, 그런 문제 위주로 다루다 보니까 실제 이제 교재 속에 있는 문제들도 그런 문제 위주로 편집을 합니다. 따라서 약간 더 어렵긴 하지만 어쨌든 2016년, 17년 그 정도 시기보다는 쉬워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쉬워졌다는 게 뭘 의미하냐? 바로 이제 이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이제 1등급, 2등급 극초반에 있는 아이들에게 굉장히 유리한 시험이었어요. 왜냐? 얘네들은 어쨌든 수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뭐 실력도 중요하지만 감각도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런 아이들이 실제로 시험장에 가서 진짜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과정은 잘 몰라도 그걸 이제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서술할 수는 없어도 이런 식으로 감각적으로 접근해서 풀면 되겠다, 이런 느낌이 와. 그래서 답을 맞춰. 이러면 이제 점수를 받는 거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합격하기 쉬운 전형이었어요. 좀 더 이제 합격할 확률이 높은. 근데 문제가 쉬워졌잖아요. 그럼 이제 문제가 쉬워졌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좀 더
이 과목에 대해서 폭넓게 공부한 아이들. 그러니까 실력보다는 경험이 조금 더 합격에 있어서 미친 영향이 커진 거예요. 물론 이제 실력이 있는 아이가 더 공부하기 쉬운 건 맞아요. 그건 당연하죠. 그건 당연한 건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게도 길이 열렸다라는 거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논술을 절대적으로 나는 도전할 수 없는 영역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이제는 아이들이 조금 더 시간 투자를 여유 있게 하면 나도 결과를 낼 수 있는 과목이다.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이거죠. 그런 과목으로 바뀌었다는 게 이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제 그런 거에 좀 나타내는 지표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일단은 논술에 대해서 이제 내가 이제 바라보는 이제 자세 그리고 이제 생각해야 될 바 총론적인 이제 이야기를 드린 거고, 좀 더 이제 자세히 논술 전형이 이제 과연 어떠한 이제 지표들이 있냐, 뭐를 이제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냐, 그것들을 이제 정리해 놓은 게 바로 이제 11페이지부터 11페이지부터 이제 잠깐씩 이제 보시면 뭐 선발 인원에 대한 건 적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대략 한 10% 정도 되거든요. 각 대학에서 그 정도면 그래도 어쨌든 아이들이 하나 지원할 수 있는 이제 뚫을 수 있는 어쨌든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에 잠깐 이제 참고해 보시라고 이제 넣어놨고, 경쟁률이 이제 있는데 12페이지에 보시면 경쟁률에 대한 이야기는 오해들이 있죠. 경쟁률도 뭐 지금 이제 많이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테지만 경쟁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보시면 여기 중앙대학교, 서강대학교, 경희대학교 왼쪽에 이제 보시면 최초 경쟁률이 이래요. 세 자릿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볼 수 없는 경쟁률이에요. 어디에서도.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 요 실질 경쟁률이 이제 중요한 거죠. 요게 중요합니다. 요거는 이제 최저학력 기준 하고, 그리고 실제 이제 추가 합격이란 게 이제 돌잖아요. 그것까지 이제 고려가 된 경쟁률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정도인데 지금 이제 메디컬 빼고 최저학력 기준이 이제 가장 센 일반 대학이 고려대학교예요. 4.8이거든요. 4.8이고 중앙대학교, 이제 서강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이런 대학이 이제 3.6이거나 3.7입니다. 그 정도 이제 대학들인데 어느 정도의 이제 상황이냐, 실제 이제 최초 경쟁률은 대략 100대 1 되는 데가 이제 꽤 있어요. 여기 보시면 중앙대학교 이렇게 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실제 경쟁률이 이런 정도가 된다고요. 대략 4분의 1 정도 떨어집니다. 3.6. 중앙대학교는 이제 올해부터는 좀 바뀌는 대학이에요. 올해 좀 주목해야 될 대학인데, 그러니까 중위권에서 상위권, 중상위권으로 조금 이제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대학인데, 올해 이제 제가 아까 팩트 체크라고 이제 드린 그 부분에 이제 변화 양상을 좀 써놨는데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뀌어요. 논술이 두 개가 생깁니다. 창의형이 생기고 일반형이 생겨요. 이 일반형이 기존의 이제 논술입니다. 최저학력 기준이 있고요. 3.6으로 이제 동일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영어가 2등급이어도 1등급 취급을 해줘요. 그래서 변형된 3.6이에요. 뭐 어쨌든. 근데 이제 창의형이 생기는데 이 창의형은 수능 이전에 시행을 해요. 수능 이전 시행하고 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최저학력 기준 없고 누구만 지원하냐? 현역들만 지원합니다. 상당히 논술 전형에서 굉장히 큰 변화예요. 그래서 중앙대학교를 나는 괜찮다, 중앙대학교 가면 땡큐 하면 무조건 지원하는 걸 이제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이제 큰 변화가 있는 대학인데, 어쨌든 최저학력 기준이 이제 3.6이라는 건 이런 정도의 이제 의미가 있다라는 걸 이제 나타내는 지표예요. 그리고 이제 3.7도 그렇고, 경희대학교 잠깐 볼까요? 현실적인 가장 아이들이 이제 많은 거 2.5인데 2.5 하면 사실 학생들은 이제 당연하겠지만 우리 학부모님들이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물어봐요. 너 2.5 맞힐 수 있냐?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코웃음 치는 등급이에요.
되게 어머니 저를 너무 띄엄띄엄 보시는 거 아닙니까? 하고 2등급 하나 3등급 하나 하잖아요. 되게 이제 아이들이 그런 자신감이 있어요. 그런 자신감이 있는데 근데 실제로 결과를 보면 이런 정도의 이제 경쟁률이었는데 실제로는 3분의 1이 되지 않고 있어. 3분의 1 되고 있죠? 그죠? 이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거 좀 더 이제 2025학년도 심했어요. 대개는 2분의 1입니다. 대개는 2분의 1이고 그리고 심하면 3분의 1까지 떨어진다. 그런 이제 지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생각만큼 자신의 능력을 다 발휘할 수 없다. 자신이 물론 이제 오버해서 평가하는 것도 있겠죠. 뭐 어쨌든 그래서 경쟁률에 너무 이제 집착할 필요는 없다. 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물론 이제 최저학력 기준이 이제 없는 대학은 그 실질 경쟁률이 별로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참고해서 이제 보시고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보면 시험 점수예요. 시험 점수를 이제 보시는데 13페이지입니다. 시험 점수가 한양대학교, 중앙대학교, 건국대학교 이제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거 보시면 한양대학교는 이제 오전, 오후 그리고 이제 오후 2 이렇게 있는데 최저가 60점이죠. 그리고 이제 최대가 87점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89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시험이 이제 좀 쉬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대학별로 뭐 상위권 대학은 무조건 문제 어려울 거야. 중위권 대학은 문제가 쉬울 거야. 이거 아닙니다. 상위권 대학 문제 물론 이제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는데 근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별로 경향성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그 경향성이 올해도 그럴 거냐? 그건 몰라요. 왜냐하면 출제자들이 바뀌는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확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어려워져도 요즘에는 대략 60점대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어려워져도. 그래서 쉬워지면 80점 이상을 이제 맞기도 하는 거고, 어려워지면 60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그 정도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대학이 이런 정도로 이제 갖는다라는 것이고요. 물론 이제 좀 어려운 대학은 이런 결과로 받기도 해요. 세종대학교 보면 700점 만점이잖아요. 그 중에 350점이 안 되는 과도 수두룩 합니다. 이런 정도 결과를 갖는다는 거. 그래서 중위권에서도 상대적으로 논술을 준비했을 때 효과가 이제 커진다 이거죠. 상당히 이제 커질 수 있다라는 거. 그거 이제 나타내는 지표. 그래서 이제 내가 실제로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목표한 바 점수가 바로 이제 이 정도 점수 맞추려고 이제 저는 이제 수업을 하는 거다라고 이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예, 이런 거고. 그리고 이제 14페이지 보면 이게 어디에서도 이제 발표를 이제 하지 않은 자료인데 2025학년도 이제 연세대학교 시험 결과거든요. 되게 이제 대학들이 친절하게 발표한 대학이 있고 자료를 친절하게 발표하지 않는 대학이 있어요. 연세대학교는 후자에 해당됩니다. 친절하지 않은 대학이에요. 근데 이제 이 점수를 사실 이제 어찌 입수를 했는데 요거는 이제 어디에서 입수를 한 거냐면 2025학년도에 재작년에 작년이죠. 지금 2025년이니까 작년에 연세대학교는 시험을 2번 치렀어요. 관심 있는 분은 알아요? 1차 시험에서 부정행위까지는 아니었는데 부정의 소지가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소송을 했죠. 소송을 하는 바람에 시험을 2번 치렀는데 그 소송할 때 쓰인 자료예요. 이 자료가. 그래서 보면 지원자들의 평균 점수들은 쭉 나옵니다. 평균 점수가 쭉 나오고 지원자들의 평균 점수예요. 이거 이제 잘 발표하지 않거든요. 보면 처참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엄청나지 않습니까? 10점대에서 20점대예요. 30점을 넘는 학과가 없습니다. 연세대학교인데 수학을 좀 한다는 애들이 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옆에 보세요. 최소 점수. 예, 예외 없이 모든 학과에 빵점인 학생이 존재합니다. 그죠? 물론 이제 이 시험은 입시 역사상 굉장히 독특했던 시험이에요. 왜냐? 반은 즉 50점 정도는 단답형이었어요. 나머지 50점 정도가 서술형. 그러니까 단답형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답만 맞으면 점수 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논술의 취지하고 벗어나죠. 그죠? 그랬다가 호되게 두드려 맞고 다시 연대는 서술형으로 복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없을 시험의 형태이긴 합니다. 뭐 어쨌든 그래서 지원자들의 평균 점수 좀 낮아진 게 맞아요. 단답형이었기 때문에. 뭐 어쨌든요. 그리고 최대 점수를 보시면 최대 점수는 높은 과는 높고 낮은 과는 또 낮죠. 특징이 있는데 인기학과 비인기학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커트라인도 보시면 인기학과와 비인기학과 간의 격차가 매우 큼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논술 전형에서 되게 이제 원서를 쓸 때 고려할 요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논술 전형은 아이들에게 기회이지만 어쨌든 남는 기회입니다.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보너스 게임의 성격이 짙어요. 그래서 소신 지원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소신 지원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인기학과는 그만큼 실력 있는 아이들이 몰립니다. 비인기학과는 실력에 자신이 없는 아이들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커트라인 차이가 정시와는 비교도 안 되게 큽니다. 정시에서는 이제 같은 학교 내에서는 표준 점수로 커봐야 정말 커봐야 10점이에요. 정말 커봐야. 그 정도 차이 안 나죠, 되게. 그 정도 차이 안 나는데 정말 커봐야 이제 그 정도인데, 근데 논술은 그 이상입니다. 그래서 원서 전략을 펼칠 때 써먹을 수 있는 전형이 바로 논술 전형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거의 대부분의 대학에서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상위권 대학에서는 좀 더 그 격차가 큰 거고 중위권 대학에서는 그 격차가 좀 더 적은 것 뿐이지, 어쨌든 인기학과 비인기학과의 차이는 매우 크다. 그래서 학과에 대해서 꼭 내가 고집하지 않는다. 그러면 논술 전형은 학교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되는 전형이다. 그런 이제 지표가 되는 거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예, 그렇게 이제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질문이 15페이지 보시면 내신이 이제 좋아하냐 하냐. 물론 이제 대부분 알고 계시죠? 거기 선생님이 정리를 해놨는데 100% 반영대학과 90% 반영대학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게 되게 논술 보는 대학이 대략 한 40개 대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준비하는 대학은 20여 개 대학이 안 돼요. 나머지 20개 대학은 사실 지금 시점에서 쳐다보지 않죠. 근데 이제 그런 대학들만 봐도 사실 굉장히 많이 100%에서 90% 전형으로 많이 바뀌었다라는 걸 나타낸 지표고, 2026학년도 내신 반영을 그래도 이제 참고 삼아 이제 적어놨는데, 이 비율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교과 반영 비율들이. 지금 이제 동국대학교는 사실 이제 그대로입니다. 올해도 이제 2027학년도도 그대로인데, 숭실대학교나 세종대학교는 교과가 10%씩 더 줄었어요. 그러니까 숭실대는 교과가 10이 됐고요. 그리고 세종대는 교과가 20이 됐습니다. 2027학년도에 제가 이제 아까 드린 팩트 체크 자료에 다시 이제 정리해놨는데, 어쨌든 이제 뭐 교과 한 30을 반영한다는 거, 이게 이제 현재 시점에서 가장 큰 겁니다. 가장 큰 건데, 그걸 이제 생각해봐도 대략 논술 전형을 지원하는 아이들이 1등급 아이 지원하지 않습니다. 메디컬 이외에는 2등급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지원하지 않아요. 상위권 혹은 메디컬 이외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대개는 이제 3등급에서 5등급이에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갖는 점수가 이제 그런 점수인데, 어떤 정도 이제 차이가 나냐? 3등급과 5등급의 차이가 24점이에요. 세종대학교면 1000점 만점입니다. 1000점 만점에 24점.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요? 몇 점입니까? 예, 10분의 1이니까 2.4점이에요. 2.4점이면 논술 문제에서 어느 정도에 해당되냐? 소문항 하나도 아닙니다. 그냥 소문항 중에 풀다가 과정에서 2.4점 정도는 커버가 돼요. 그러니까 사실 내신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선생님 저는 6등급, 7등급, 8등급인데요. 이러면 좀 상담을 받으실 필요가 있어요. 좀 100% 대학 위주로 혹은 90% 대학 위주로 쓸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대부분의 학생들은 3에서 5등급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논술 전형을 생각할 때 내 내신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논술 공부 열심히 해서 여기에서 결과를 내서 합격이든 불합격이든 하자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자 이제 객관적인 지표를 이제 보셨으면 이제 좀 더 이제 내용적인 걸 이제 보시는데, 뭐 내용적인 건 앞에서도 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좀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험 난이도가 낮아졌다고 했잖아요. 낮아졌는데 그것에 이제 나타나는 지표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중복 합격자 비율이 이제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논술을 생각하면 대개 이제 상관왕 이상 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논술은 어차피 서술형이고 그 서술형은 아이들의 실력을 객관식보다는 잘 반영합니다. 당연히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잘 드러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이들을 평가할 때도 이 아이의 그냥 점수만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이제 쓴 걸 보고 그 아이가 어느 정도 고민이 있냐, 고민의 깊이가 어느 정도 되냐라는 걸 가지고 평가해요. 저 다 보거든요. 아이들이 쓴 거 하나씩 하나씩 모든 시점에서 다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에 대해서 좀 더 잘 평가를 하려고 노력해요. 물론 제 평가가 100% 맞냐? 그렇진 않아요. 올해도 이제 그런 아이들이 나왔어요. 얘는 도저히 힘들겠다. 물론 이제 티는 안 내지만 제 마음속에서도 있잖아요.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이 아이는 올해 가기 힘들겠는데 내가 가르치고 있지만 좀 부담스러운데,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합격을 해와요. 합격을 해오는데 그런 주의한 특성은 뭐냐면, 그런 아이들의 주의한 특성은 성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 있잖아요. 아이가 참 착하고 선생님 시킨 대로 다 하는데 수학 성적은 안 나와. 안타깝죠? 안타까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논술이 쉬워졌단 말이죠. 그 노력으로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깜짝깜짝 놀래는 결과를 나타내는 아이들이 꽤 있었다. 그거는 이제 매년 있습니다. 매년.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지금은 2개 이상의 대학을 합격한 아이들도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1개를 합격하는 애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제 어떤 전략이냐면 논술 문제는 많아봐야 대문항으로 4문제예요. 많아봐야 4문제고 그 문제들 속에 소문항이 하나에서 3문항 정도. 그래서 이제 많으면 10문제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소문항 10개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소문항 10개이고 문제수가 적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주제가 몇 개냐? 대문항이 4개 정도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물론 대문항 속에는 섞여 있는 주제들이 있어요. 섞여 있는 주제들이 있는데 그 주제들이 다 합쳐봐야 6개에서 7개 정도 돼요. 주제가. 그러니까 내가 좀 더 잘 정리한 부분이 이제 출제가 되었다. 그러면 훨씬 더 유리한 시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수능도 이제 그런 게 있긴 있겠죠. 시험은 다 그런 요소가 있어요. 하지만 논술은 그게 더 적다 이거죠. 근데 논술의 시험 범위는 더 넓어요. 수능보다. 뭐 그냥 선택 기한, 선택 확통 이것까지 얘기를 안 해도 그냥 미적에서만 이야기해도 범위가 더 넓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공부했냐 안 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부분을 이제 공부하지 않으면 실력이 좋은 아이도 못 풀어요. 공부한 아이는 실력이 그리 좋지 않아도 풀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원서를 쓸 때도 내가 6장을 써서 모든 대학의 문제들을 경험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디에서 터질지는 모릅니다. 그런 전형의 형태로 바뀌었다 지금은. 그래서 반드시 내가 논술을 이제 지원할 때는 6장을 다 쓰는 거죠. 다 써서 조금이라도 그렇게 원서를 많이 쓰는 게 확률을 높이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실력도 실력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험의 측면이 굉장히 크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뭐 과정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답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이제 과정, 엄밀함, 그리고 이제 인과관계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해내는 능력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18페이지에 보면 문제를 하나 예시로 이제 써왔는데 학생들 좀 있네요. 학생들 문제를 이제 보시면 사실 어떤 문제인지 바로 감이 옵니다. 얘가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주제예요. 그러니까 고려대학교 나왔고 성신여대 나왔고 아주대학교 나왔고 물산의대 나왔고, 그러니까 성신여대부터
의대까지 이렇게 이제 나오는 주제인데 이 문제를 아이들이 이제 답을 맞추는 건 대부분 해요. 대부분. 그러니까 수능식으로 풀면 왼쪽에 답안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제 뭐를 알고 있냐면 이 정도로 이제 알고 있어요. 옆에 이제 학생이 있다면 확인해 보셔도 되고 뭐 집에 가셔서 확인해 보셔도 되는데 3차 함수가 있어요. 이런 3차 함수가 있고 여기에 이런 직선이 그어져 있어요.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알아요. 이게 무슨 직선이죠? 변곡접선이라고 합니다. 변곡점을 이제 지난 접선인데 이 3차 함수가 이 변곡접선에 의해서 몇 개의 영역으로 나뉘고 있냐면 이렇게 이제 4개의 영역으로 나뉘고 있어요. 이렇게 4개의 영역으로 나뉘고 있고 이 4개의 영역에서 각각에서 이 3차 함수에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가 1개, 2개, 3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영역에서는 3개를 그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영역에서는 1개를 그을 수 있고요. 이 영역에서 1개를 그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영역에서 3개를 그을 수 있어요. 이 정도를 알고 있어요, 아이들이. 이 정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를 물었냐면 n,0에서 즉 x축이죠. x축 위의 점에서 3차 함수에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가 1개인 이런 이제 범위를 물었어요. 그럼 이제 그림으로 보면 명확해요. 바로 여기에서 여기까지인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 이 1개 그을 수 있는 부분과 그리고 x축, 이 x축이 공통인 부분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답을 구하는 과정까지 요거거든요. 요만큼 풀이 과정이 나와요. 그래서 풀면 이렇게 되는데 총 푸는 시간이 2분 정도예요. 2분 정도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수능식으로 풀면. 근데 이렇게 풀면 떨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풀면 점수를 안 줘요.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모범 답안이고 이런 식으로 풀었을 때 점수를 다 줍니다. 차이점이 있죠? 어떤 차이점이 있죠? 그냥 눈으로 보기에도 왼쪽은 그림이 있고 오른쪽에 그림이 없어요. 그럼 그림이 없으면 좋은 답안이냐? 그건 아니에요. 설명은 최선으로 모든 걸 다 쓰는 게 더 나은 설명이에요. 그림이 있든 없든이에요. 그림이 있든 없든 실제 채점 포인트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을 작성을 했냐 안 했냐.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맞춥니다. 맞추는데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도 이 답안과 이 답안 중 어떤 게 더 낫냐 그리고 어떤 게 더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답안이냐 판단하지 못해요. 이거는 이제 배워야 하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풀어서 꼭 안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림으로 풀어서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림으로 풀면 안 되는 부분도 있다. 그런 부분은 내가 수업을 통해서 학습해야 되는 부분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수능식 학습하고 논술식 학습하고 사실 문제에 있어서 큰 차이 나지 않고 과정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을 이제 말씀드려요. 가장 격차가 이제 적은 부분이에요. 가장 격차가 이제 적은 부분이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19페이지 보시면 주제들이 있어요. 이런 주제들은 수능에서 학습을 굉장히 적게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객관식 시험으로 내기 힘든 주제들이어서 그렇습니다. 객관식 시험으로 내기 힘든 주제들. 그래서 학습 내용을 보면 70% 정도 동일해요. 근데 나머지 30% 여기에서 이제 결판이 나는 거죠. 여기서 결판이 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추가 학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추가 학습이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겁니다. 왜냐? 내가 수능에서 안 써먹거든. 그러면 당연히 동력이 떨어지는 거죠. 학습의 동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어려워하는데 근데 그거 이제 꾹 참고 하는 아이들이 결과를 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냥 한두 개만 봐도 기르법, 수학적 기납법 이거 나오자마자 아이들은 싫어합니다. 증명법이잖아요. 싫어. 공부하기 싫어버리는데 뭐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사이값 정리, 평균값 정리. 실제로 아이들이 이제 안 쓰냐? 써요. 수능에서 써요. 근데 수능식으로 접근을 하면 점수를 아까처럼 안 주는 거예요. 안 줘. 이거 이제 논술식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는 거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같이 학습을 해야지만 정리가 이제 되고 그걸 가지고 이제 결과를 낼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들은 이런 문제가 나왔다라는 거, 뭐 연세대학교 문제를 위주로 좀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심 있으시면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형식적인 측면을 같이 보시는데, 뭐 형식적인 측면은 이미 이제 대부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냥 이제 읽어 보시되 마지막에 이런 아이도 있어요. 이 5번째 보면 세트형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과거에 이제 수능에서 세트형을 도입하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아예 없죠. 세트형이 이제 뭘 의미하냐면 단계적 사고를 이제 의미하는 건데, 아이들에게 사실 이제 그냥 어머님들이 보시기에는 이게 이제 이런 거거든요. 제시문에 힌트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1번을 풀어요. 1번의 결과 나오죠. 1번의 결과를 힌트 삼아서 2번을 풀 수, 그리고 2번의 결과를 힌트 삼아서 3번을 푸는 거. 이게 이제 단계적 사고로 묻는 세트형 문제예요. 그런 문제가 이제 논술 문제에 있는데, 원래는 이제 3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출제자들이 3번을 바로 내면 어렵기 때문에, 너무 어렵기 때문에 힌트를 주는 겁니다. 단계별로. 그렇게 주는데 그럼 오히려 쉬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아이들은 어려워합니다. 그런 문제를 더 어려워요. 더 어려워요. 왜?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이게 되게 이제 웃긴 건데, 문제가 어려워서 힌트를 주는데 그것 때문에 더 어려워.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사실 이제 뭐 그런 거죠. 인생을 이제 살 때 어쨌든 경험적으로 얻는 논리가 있는 건데, 그 논리가 우리 아이들에게는 아직은 부족한 겁니다. 뭐 어머님들에게는 훨씬 더 쉬운 게 맞아요. 그런 게. 근데 우리 아이들에게는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경험시켜야 한다라는 것이고, 이거 포함해서 형식적으로 보면 쓰기가 있지 않습니까? 글씨를 이제 잘 쓰면 잘 쓸수록 뭐 좋은 건 맞아요. 좋은 건 맞는데, 근데 그게 절대적인 지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아이가 채점자가 알아볼 수 있는 상황만 되면 그러면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런 형식적인 측면까지 포함해서 아이들이 쓰기까지 포함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세트형 문제까지 포함해서 적응하는데 대략 4주에서 8주, 길면 2달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 이제 여유는 있어야 돼요. 아무리 내가 마지막에 준비를 한다 치더라도 논술을 준비할 때는 뭐 일찍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주제들을 좀 더 다양하게 다룰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한 게 맞습니다. 근데 마지막까지 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끝까지. 그래도 적어도 2개월은 하셔야 된다 라는 이야기예요. 형식적인 측면에서 적응을 하는 것에 그 정도 시간이 걸린다. 그런 정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이제 학습법으로 이제 넘어가 봅시다. 학습법으로 넘어가면 이것도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해왔는데, 25페이지에 보시면 결국에 이제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수능과 균형을 갖고 공부를 할 거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주일에 요 정도 수업 시간 빼고예요. 수업 시간 포함하면 7, 8시간이 되는 거죠. 요 정도 시간을 꾸준히 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 이게 포인트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시기별로 확통과 기하가 있어요. 시기별로 확통과 기하가 있는데, 확통과 기하의 학습은 본격적으로는 여름방학 이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다, 본격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 전에 뭐는 돼 있어야 하냐면 개념학습은 좀 돼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개념학습이 어느 정도냐, 딱 교과서 정도. 내가 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있어요. 수업을 들으면 끝나요. 그 정도면 돼요. 그리고 수업을 이제 듣지 않는 재수생도 있지 않습니까? 새로 해야 되는, 나는 이제 한 적이 없어.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냐면, 제가 이제 정리를 해놨는데, 이 선택 과목으로 이제 바로 넘어가죠. 31페이지 보시면, 대략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냐면, 교과서 개념 학습하고 세네 B단계 정도거든요. 이 정도 학습을 하시면 이제 기본 학습이 끝나요. 그래서 논술 학습은 기출문제로 그냥 끝내는 겁니다. 그 정도 이제 학습을 하는 건데,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냐면, 제가 개념 영상을 찍었습니다. 하도 이제 늦게 들어와가지고 이것저것 내놔라 하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나 여지껏 안 해왔는데
선생님 네가 책임져라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확통하고 그리고 기하의 영상을 찍었습니다. 찍었는데 기하가 이제 몇 시간이 나왔냐면 6시간 반이 나왔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교과서 내용을 정리해 드리는데 6시간 반 나왔습니다. 영상으로만. 네. 그리고 확통은 10시간 반 나왔어요. 그 정도의 시간이에요. 물론 그 시간만 하면 끝나냐? 그건 당연히 아니죠. 그건 수업 시간인 거고 그 최소한 그것을 2배만큼 필요하죠. 자기 혼자 복습할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무엇을 말씀드리는 거냐면 매우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다 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처음 시작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 시간을 투자해서 결과를 내는 아이는 결과를 내요. 그렇지 않은 아이는 안 내는 거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10% 정도를 투자해서 내가 결과를 낼 거냐 말 거냐 이거 이제 고민하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자, 31페이지 바로 보시면 선택 과목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선택 과목이 제외되는 학교 중에 이 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성균관대학교. 누구나 이제 다 알고 있는 대학. 수원수투 그리고 이제 공통 수학 이렇게만 이제 보는 대학이고요. 그래서 인기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경쟁률이 보통 세 자릿수라고 보시면 돼요. 누구나 이제 보려고 노력을 하고요. 3합 6이죠. 최저학력 기준도. 그래서 상위권, 중상위권 학생들은 누구나 다 써봅니다. 써보는데 여전히 이제 최저학력 기준 때문에 실질 경쟁률이 떨어져요. 그리고 이제 성균관대학교도 올해 좀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좀 최저학력 기준에 대해서 좀 자신이 있다. 그러면 올해는 쓰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작년까지는 어떤 기준이었냐면 3합 6의 기준이 5개의 영역이었어요. 수능은 4개 영역이잖아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근데 5개 영역이라는 건 탐구 1, 탐구 2. 탐구를 2과목으로 치겠다는 거예요. 2개 영역으로 치겠다는 거고 그 중에 3합 6이었어요. 작년까지. 그러니까 올해 입시까지. 근데 이제 내년 입시부터는 다른 학교와 똑같이 4개 영역으로 바뀌고요. 그 중에 3합 6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탐구의 평균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빡세진 거예요. 최저학력 기준이 이제 강화가 된 거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실질 경쟁률은 더 떨어집니다. 그런 효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성균관대학교를 생각하시는 분은 그런 이제 이점을 이제 고려하시고 대신 성균관대학교만 원하면 그렇게 이제 논술 전형의 준비가 빡세진 않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그거 하나 때문에 논술을 준비하는 건 효율이 좀 떨어지긴 하죠. 뭐 어쨌든 그러니까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 대학인 건 맞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능과 격차가 가장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고 근데 이제 대부분의 대학은 여기죠.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생각하는 대부분의 대학은 이 대학입니다. 확통과 기하가 모두 다 반영되는 대학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거기에 보면 이제 대부분 내가 가고 싶은 대학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대학들을 이제 목표로 하시고 준비를 하는 거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준비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리 이제 빡세지 않으니까 미리미리 이제 준비해 나가시는 걸 추천하고 만약에 학교에서 준비가 가능하다 그러면 학교 수업만 열심히 들어라. 그러면 여름방학 때부터 본격적인 준비가 가능하다라고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선택 과목 실제로 이제 33페이지부터는 선택 과목 문제들을 좀 넣어놨어요. 이게 이제 연세대학교 그 학생들 중에 확통 배운 사람이 있다면 이거 풀어봐요. 야 연대 희망이 생기는 걸 뭐 이런 느낌이 들 만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렵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정도로 어렵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한 거지. 해서 너무 해서 실력을 높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깊이 있게 준비할 필요는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양대학교도 마찬가지고 경희대 의학계열인데 이것도 역시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예. 보시면 되는 것 같고 뭐 결론도 이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커리큘럼만 소개하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일단은 러셀에서 이제 수업을 하고요. 여기서 수업을 하고 그리고 평촌에서는 이 학원 말고 하나 더 합니다. 페다고지에서 합니다. 페다고지 수학학원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요. 평촌은 여기
러셀에서는 수요일, 그리고 페다고지에서는 일요일 날 수업을 진행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간을 이제 활용하실 수 있고요. 커리큘럼을 이제 보시면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있네. 38페이지에 상반기하고 하반기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상반기는 개념학습 기간입니다. 그래서 개념을 갖다가 공통수학, 수원수투, 그리고 미적분 이렇게 위주로 진행을 해요. 개념학습을 이렇게 진행하고,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는 실전 모의고사반을 돌립니다. 그러면서 선택 과목 특강까지 이어져요. 그렇게 해서 선택기와 선택 확통까지 같이 정리가 되는 그런 이제 구조.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택 과목의 본격적인 학습은 좀 더 선명해진 다음에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야 좀 더 이제 집중력도 생기고 아이들이 의미 있게 이제 공부를 하더라 이거죠.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39페이지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커리큘럼을 짰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실제로 이제 교과 과정과 어떻게 연계가 되냐. 그러니까 전혀 논술이라고 해서 딴 걸 공부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과 과정과 관계 있는 것, 그것이 어떻게 논술 문제로 매칭이 되는가. 그게 이제 학교들의 채점 기준이고 출제 포인트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교재는 제작이 되고 그것대로 이제 아이들에게 학습이 이제 이루어지도록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어디를 찾아보셔도 대한민국 어떤 커리큘럼도 이렇게 교과서와 매칭이 되는 커리큘럼은 없습니다. 그냥 전혀 다른 주제인 것처럼 진행을 해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모든 과정이 교과와 매칭이 되어서 진행되어서 아이들에게 학습이 된다는 점. 그래서 실제로 최상위권은 수능 수업에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하는 이야기가 교과서와 매칭이 되어서 실제 수능의 공부와도 연계가 되는구나, 이런 거 이제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예. 논술 준비뿐만 아니라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선택 과목은 보통 이렇게 이제 사회 특강으로 완결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이제 준비할 수 있게끔 마련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40페이지 첨삭 예시, 뭐 이거는 이제 저희 광고니까 그냥 이런 정도로 좀 꼼꼼하게 하는구나. 그리고 첨삭표도 이렇게 이제 줬고, 관리할 때 이제 성적표도 이제 아이들에게 줘요. 그래서 이제 성적표까지 이렇게 이제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43페이지에 보면 카페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정말 논술을 1이라도 고민을 한다면 이 카페를 활용하시는 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제 시기가 되면 이렇게 이제 대학별로 경향을 분석하는 자료들을 올려주기도 하고, 그리고 대학별 문제집과 자료집을 연도별로 쪼개서 문제 따로 해설 따로 정말 잘 정리를 해놓습니다. 이런 사이트는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어요. 지금껏 발표됐던 모든 논술에 대한 문제와 해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 QR코드가 있거든요. QR코드 이제 찍고 들어오셔서 가입하시면 저희가 이제 승인을 해드리니까 그거 통해서 자료들을 보시고 준비를 해나가시면 굉장히 효율적이겠다. 간혹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카페 가입할 때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질문에 답하셔야 이제 가입하실 수 있어요. 답을 모르시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답을 말씀드리면 프린키피아입니다. 저희 연구소 이름인데 답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면 그렇다는 거. 그래서 이제 QR코드 찍고 들어오세요. 들어오셔서 자료를 이제 보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대략 이제 1시간 조금 넘었네요. 그래서 뭐 이제 개인적인 이제 질문도 있으실 텐데 그 개인적인 질문이 조금 이제 자세하신 분은 옆에 이제 상담실 가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좀 그런 것까지 필요 없고, 지금 이제 질문을 좀 해보고 싶다, 빨리 가고 싶다 하시는 분은 지금 이제 질문을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지금 이제 질문이 필요하신 분은 질문해 주세요. 손을 들어주시면 예. 저희는 수업을
예, 확통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적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미적분 학교 수업은 되게 미적분은 듣잖아요. 그걸 열심히 하면서 논술 수업을 같이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얘가 확통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네. 여기서만 배우는 방향으로 준비가 가능해요? 예, 학교에서 하는 수업이 있잖아요. 그것과 함께 논술 수업을 같이 학습하시면 됩니다. 물론 다른 과목에 비해서 좀 더 공력이 드는 건 맞습니다. 예, 그건 감안하셔야 돼요. 예, 근데 불가능한 건 아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또 질문 있으신 분? 예. 아, 영통 수업은 금요일입니다. 예. 예? 예, 저녁입니다. 예. 예. 하고 있다가 하반기부터 모의고사나 이런 거 수위를 보고 논술적으로 준비해야 된다 싶어서 하반기부터 아까 말씀하신 상반기, 상반기는 전형, 하반기는 이제 실전 목표잖아요. 하반기부터 진행을 해도 어느 정도 수화가 안 들으실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점이긴 한데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을 투자해서 효율적으로 이제 가져갈 거냐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냥 안정적으로 논술에서 그래도 좀 더 이제 확률 높게 결과를 내고 싶다. 그러면 당연히 겨울방학 때부터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찍 시작하면 할수록 유리한 과목입니다. 왜냐하면 이 과목은 모두 다 준비하는 과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학생이 똑같이 준비하는 과목이 아니잖아요. 그냥 선택해서 하는 과목입니다. 내가 이제 이걸 써먹을 거냐 말 거냐 자신이 선택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에게 똑같이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이제 효과를 낼 것인가는 자기 책임인 건데 안정적인 결과는 당연히 오래 준비할수록 더 나아요. 근데 나는 뭐 개인적인 사정상 뒤로 미룰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이면 일단 어느 정도 대학을 지원할 건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건경 이상을 이제 보려고 해. 나는 그 밑으로 절대 안 가. 그러면 논술은 확통기하를 해야 돼요. 반드시. 근데 확통기하가 그 전까지 그래도 돼 있다. 그러니까 여름방학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여름방학 전까지 어쨌든 개념학습 되어 있다. 이러면 가능해요. 근데 이제 그게 없이 여름방학 때부터 개념학습부터 할 거야. 이러면 상당히 힘든 상황이 되겠죠. 힘든 상황이 될 거고 물론 이제 그런 거 이제 고민하시되 그래도 한 사이클을 돌린다라는 측면. 그러니까 주제들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주제가 더 넓다고 했잖아요. 그 주제들을 어쨌든 하나씩이라도 다 소화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는 여름방학이 맞습니다. 마지막 시기는. 그러니까 이제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개념학습 끝내고 그 개념학습 한 걸 가지고 여름방학 때 뭐 다지는 시기가 되는 거죠. 실전 모의고사로. 그게 이제 저희 커리큘럼인 거고 그거에서 저는 앞에 부분은 그래도 선택상 내 사정상 못하겠다. 그러면 이제 여름방학 때가 마지막 기회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그 사이클 정도는 하나 정도의 커리큘럼 정도는 완벽하게 돌릴 수 있는 시기가 마지막으로 여름방학이니까 뭐 그 정도에는 선택으로서 가져가시는 거. 그 정도가 이제 될 수 있겠습니다. 됐나요? 예. 아이가 이제 그 확통도 돌리고 이제 기하도 했는데 모의고사는 계속 예습이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수학이. 예.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개념은 어느 정도 됐다고 판단을 하는데 그 정도 수준에서 그 하반기 여름방학부터 이제 시작을 하면 그게 따라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머니 말씀을 들어보면 아이가 대학이 적어도 중대 밑으로는 안 갈 것 같거든요. 그 정도 성적대 아니면 그러면 자기가 이런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여유 있을 때 논술을 한번 경험해보고 어느 정도 느낌인지 자기가 이제 파악을 할 수 있거든요. 그 파악을 바탕으로 이 아이는 이 정도 되는 거면 내가 여름방학 때부터 승부를 걸어도 되겠다 라고 개인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경험을 하는 게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예, 겨울방학에 하든 뭐 3, 4월에 하든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경험해보고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준비를 해야 이 아이에서 써먹을 수 있을 것인지를 이제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머니 아이는 좀 상위권 같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수학 부분을 좀 너무 좋아해서 예, 예. 성적이 나오는 분이긴 한데 그러니까요. 예. 통합적으로 조금 이제 안 되니까 문수를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국어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국어가 안 좋은 경우에는 많이 하셔야죠. 왜냐하면 여기가 전략이 될 수 있는 거니까요. 그거는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종합해서. 예. 됐나요? 예. 또 질문 있으시죠? 파이널 논술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그건 학교별 파이널이고요. 그럼 여기서 뭐 연대, 고대반 뭐 이런 식으로 네, 학교별 맞습니다. 수준에서 분류가 되는 거예요? 예, 분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정말 마지막에, 그러니까 뭐 많으면 5일 정도, 적으면 하루도 있어요. 그건 이제 뭐 시간상 해야 되니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거기에서도 얻을 게 없는 건 아닙니다만, 그리 이제 안정적이진 않겠죠. 준비를 하는데. 예. 그러니까 논술이 이런 거야. 라는 거 정도를 알고 가는 게 이제 목표인 거고, 거기에서 이제 내가 좀 더 확률 높게 상황을 이제 바꿀 수 있다. 그 정도까지는 쉽지 않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마지막에 해야 되니까 하는 거죠. 파이널은.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또 궁금하신 게 있을까요? 많이 개설이 되나요? 아. 그래서 이게 다양하잖아요. 학교가 너무 많으니까 예. 어느 정도 성과 여기서 개설이 되는 건가? 어, 그러니까 빼고 저희가 이제 대치에서 수업을 하는데, 대치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반이 개설되고요. 아무래도 이제 모든 학원에 반대로 다 개설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주요 대학 위주로 개설합니다. 예, 개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치에는 대부분의 대학을 이제 개설하고요. 그렇지 않은 이제 평촌이나 영통이나 중계 같은 경우에는 좀 주요 대학 위주로, 뭐 중앙대나 한양대, 인하대, 아주대 이런 대학 위주로 이제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하루짜리 반들은 다 개설해요. 성균관대, 건국대, 경희대 뭐 이런 대학들은 다 개설을 하는데, 근데 좀 더 이제 많은 종류의 대학은 이제 대치동에서 저희가 대치 러셀에서 이제 개설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런 거 알아보려면 6월달 정도 알아보고 6월 달은 아니고요. 그게 이제 원서 접수가 끝난 다음에 입니다. 예, 예, 9월 달 이후. 9월달 이후 예, 예, 예. 내가 어디를 썼냐에 따라서 하이탑을 여기가 개설이 안 되면 대치가 그쵸.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됐을까요? 예. 또 질문 있으신 분? 예. 그만 혼나도록 할까요? 예. 여기까지 하시고요. 좀 개인적인 질문이 더 필요하신 분은 옆에 데스크 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상담실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